수많은 전투에서 신화를 만들어내며 스스로를 진짜 신이라 믿었던 프랑스 최초의 황제 나폴레옹. 더 이상 국가의 혼돈과 위기로 인해 흔들리고 싶지 않았던 프랑스 국민들은 나폴레옹이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했는데요. 이제 나폴레옹은 전쟁 영웅이 아닌 잔혹한 독재자로 프랑스 국민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몰락의 길이 나폴레옹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죠. 영원할 것 같았던 나폴레옹의 절대 권력은 어디에서부터 무너지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나폴레옹은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 이탈리아 왕의 자리까지 차지합니다. 또한 나폴레옹은 아우스터리츠에서 자신의 군사적 천재성을 드러내면서 반벌 동맹을 맺었던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군대를 차례로 격파합니다. 나폴레옹 전쟁 중 최고의 걸작이라고 불리는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나폴레옹은 서유럽의 지배자가 됩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전성기 때 나폴레옹 최대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바로 영국이죠.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후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프랑스 영향 아래 있었지만 통치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영국이 문제였어요. 프랑스군은 해전에서는 영국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프랑스하고 영국 사이 바다는 얼마 안 되는데 거기를 건너가다가는 그냥 바다에서 수장될 수도 있고 도저히 영국을 접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나폴레옹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바로 대륙 봉쇄령이죠. 유럽 대륙 내에서 영국과 교역을 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군사적으로 정복할 수가 없으니까 경제적 봉쇄를 통해서 항복을 받아내자는 생각이었죠.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육상의 힘으로 바다를 정복할 것이다. 나폴레옹은 대륙 봉쇄령을 통해서 영국에 엄청난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강화를 체결하게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영국 경제에 타격을 주려고 했던 대륙 봉쇄령이 유럽 경제에 타격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륙 봉쇄령으로 인해서 나폴레옹을 몰락의 길로 인도한 러시아 원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또 위기가 하나 더 있었는데 나폴레옹은 친인척과 부하 관리에 완전히 실패합니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돼서 나폴레옹 법전을 제정하고 할 때는 나름 이상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강압적인 수단을 쓰긴 하지만 양심적이고 현명하고 근대적인 군주가 통치를 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효율적인 국가를 제공하겠다라는 이상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상이 실제 실행 과정에서는 완전히 따로 노는 겁니다. 분명히 그는 새로운 근대 국가 모델을 제시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정부패, 강압, 탄압, 국가적, 민족적 대립 때문에 나폴레옹은 독재자라는 불만이 전 유럽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륙 봉쇄령이 왜 러시아 원정으로 이어졌던 걸까요? 영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서 압박하고자 했던 게 대륙 봉쇄령인데 러시아가 영국하고 교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왜 대륙 봉쇄령을 무시하느냐? 유럽의 정세를 보니까 나폴레옹하고 러시아가 협력해봤자 유럽을 하나의 강대국으로 키워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영국하고 손을 잡고 나폴레옹을 압박해서 유럽을 분열시켜 놓는 게 낫죠. 그러면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대륙 봉쇄령 자체가 문제였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이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남 탓하는 습관이 있어요. 나폴레옹도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영국과 러시아 때문이야. 그런데 영국은 팰 수가 없으니까 땅으로 연결되어 있는 러시아로 가자. 이렇게 돼서 러시아 원정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또한 그는 나름 꿈도 있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 정복이라는 아무도 해내지 못한 군사적 고압에 도전한다. 나폴레옹은 이걸 달성하면 알렉산드로스보다도 더 위대한 군사적 천재로 역사에 남을 것이고 전 유럽이 자신의 광채에 굴복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합니다. 러시아로 인해 우리가 불명예와 전쟁의 기로에 섰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내만강을 건너자. 우리가 이룰 평화는 지난 50년간 러시아가 유럽에 행사해온 악독한 영향력을 끝장낼 것이다. 라고 전쟁 공보를 발표합니다. 1812년 6월 나폴레옹은 60만 명의 군인을 이끌고 러시아로 향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대군을 동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로 약 50% 또는 50% 미만이 프랑스군이고 나머지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이탈리아, 폴란드,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심지어 알바니아 군까지 동원한 유럽 역사상 보지 못한 연합군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보냈던 나라는 의외로 폴란드입니다.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의 압박을 받고 있었죠. 나폴레옹은 폴란드 왕에게 우리가 러시아의 압박에서 구해주고 너희를 완전한 자주 독립국으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해서 폴란드 대군을 동원하고 또 이것을 러시아 침공의 명분으로 삼습니다. 나폴레옹은 징집, 배치, 병참, 지원시설, 보급품 목록 등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조직하고 편성하는데 자신의 탁월한 재능을 다시 한번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터집니다. 나폴레옹은 황제가 되고 나서부터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비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러시아 원정군도 비대해집니다. 초기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성공을 거둡니다. 나폴레옹의 대군이 러시아로 들어갔을 때 러시아 내부의 군대도 내부적으로 심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협조가 전혀 되지 않아서 초전에서 계속 밀리고 후퇴하게 됩니다. 후퇴하는 러시아군을 몰아치듯 추격하던 나폴레옹은 이때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을 섬멸할 기회를 잡았던 우익 남부군이 꾸물거리면서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때 남부군을 지휘하던 사람이 나폴레옹의 막내 동생 제롬이었는데 나폴레옹이 화를 내자 제롬은 그냥 사표 쓰고 프랑스로 돌아가 버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나폴레옹의 전략 전술이 적에게 이미 간파되었다는 거죠. 그동안 나폴레옹이 수없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의 시스템과 전략 전술이 노출되어 버립니다. 이를 잘 알았던 러시아군은 청야 전술을 채택하기로 결심을 굳힙니다. 나폴레옹 진경로에 있는 도시와 식량 창고, 논밭을 불태워서 나폴레옹의 병참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런데 나폴레옹 전술의 가장 큰 특징이 속전속결입니다. 단숨에 적의 머리를 쳐서 제압한다. 이게 나폴레옹의 전매 특기였어요. 속전속결은 보급품을 최소화하고 현지 조달로 식량을 조달하는 방식도 유용합니다. 현지 조달이란 방식으로는 절대 장기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참을 간소화하고 그랬기 때문에 또 속전속결을 빨리 잘할 수 있었던 거죠.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을 출발할 때도 황실 근위대에게 12일간의 행군 식량만을 소지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만큼 속전속결로 인한 짧은 원정을 예상했던 것이죠. 그런데 러시아군은 나폴레옹의 속셈을 이미 간파했고 계속 후퇴하면서 청야 전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폴레옹 군대가 병참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보급대의 식량이 몇 주 만에 거덜납니다. 말먹이가 없다 보니까 말들이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습니다. 우리는 말이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는 게 뭐가 문제냐고 그러는데 독초 이런 거 많습니다. 얘들이 아무 데나 가서 뜯어먹다 보니까 소화불량, 중독으로 하루에 말이 1000마리씩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수송력이 부족해지죠. 수송력이 부족하니까 말과 사람에게 오는 식량 모두가 전달이 안 됩니다. 결국 말과 사람이 동시에 굶게 되고 굶어 죽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거죠.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한 두 번째 이유, 러시아군이 자신의 장점을 철저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적의 단점을 알고 나의 장점을 알아서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입장에서 속전속결은 유럽에서는 잘 통해요. 왜냐하면 나라도 작고 인구도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단기간에 적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나라의 전쟁 수행 능력이 순식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장점은 넓은 땅입니다. 나폴레옹이 동원한 말만 25만 마리였는데 이 말을 먹일 사료를 운반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러시아군은 자신의 대지를 이용해 조금씩 후퇴하면서 나폴레옹 대군을 내륙으로 유인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시작하고 6주 만에 나폴레옹은 병사의 절반을 거의 전투 없이 상실해버립니다. 그래도 나폴레옹은 자신만만했어요. 나폴레옹은 러시아군이 전술적으로 유연성이 부족하다. 그들도 병참이 부족하고 엉망이긴 마찬가지다. 따라서 한 번만 붙으면 내가 얘들의 머리를 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느리고 수만 많고 둔탁한 군대를 가장 효과적으로 진압하는 방법은 우월한 기동성을 앞세워선 군진 합격 전술, 군대를 나누어 보내서 사방에 쪼여서 포위해서 섬멸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넓고 평야지대예요.
그러면 나폴레옹 같이 우수한 기동력을 발휘해서 분진 합격한다는 것은 정말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야니까 러시아군이 오는 방향과 후퇴하는 방향을 전혀 종잡을 수가 없고, 그거를 감싸려면 그야말로 360도로 포위해야 됩니다. 그건 분진 합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군한테 절대적으로 능력이 안 되는 병종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기병입니다. 그 유명한 코자크 기병의 정찰 능력, 속도는 유럽 기병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앞도 제대로 안 보이고, 땅은 넓고 너무 척박해서 병차은 부족하고, 기동은 방황이 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군대는 이전의 나폴레옹 군대가 아니에요. 전투 의지, 충성심, 기동성, 이런 모든 장점을 상당히 잃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은 눈앞에 보이는 러시아군의 지리멸렬한 모습에 조금만 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러시아 내지로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6월에 러시아 원정을 떠났던 나폴레옹은 행군이 늦어져서 8월이 되어야 스몰렌스크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처절한 공방전을 한번 펼치고 스몰렌스크를 점령합니다. 그러나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이미 중앙군만 3분의 1이 손실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스몰렌스크를 공격하기 전에 부하 장군들이 제발 정지하고 장기전으로 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걸 무시하고 스몰렌스크로 진격해서 스몰렌스크를 점령하게 되죠. 러시아군은 원래 방어전에 강하기 때문에 스몰렌스크에서는 꽤 강하게 저항했어요. 그래서 스몰렌스크 전투의 희생도 크고 이미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장군들이 스몰렌스크에서 캠프를 치고 내년에 러시아군과 상대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스몰렌스크에서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스크바를 향해서 간다라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이것이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스크바로 가는 결정이 나폴레옹이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전쟁의 원칙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폴레옹 자기 말대로 해도 이런 전쟁을 하려면 안정된 병참 기지가 있어야 되고 정비해야 되는 게 당연했어요. 근데 왜 나폴레옹은 자기 말을 자신이 안 지키는가? 이때 나폴레옹에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지금 나폴레옹은 장군이 아니라 황제예요. 나폴레옹이 러시아에서 1년 동안 못 박혀 있다. 파리에서 당장 쿠데타가 날 수도 있습니다. 수도를 비워놨으니 저걸 장기적으로 비워놓으면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파리에서 봉기하고, 아니면 파리가 아니라 프로이센이나 오스트리아가 봉기하면 나폴레옹은 러시아 평원 한복판에서 러시아군과 유럽 세력에 갇혀버립니다. 말은 안 했지만 이 불안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 하나, 실제로 나폴레옹은 두 개의 전쟁사에 갇혀 있었어요.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떠나기 전에 이베리아, 지금 스페인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에도 수십만 군대가 묶여 있었어요. 나폴레옹은 부하 장군들에게는 일치하지 않았지만 본인 스스로 두 개의 전쟁을 반대편에서 벌려놨기 때문에 상당히 초조하고 불안했고, 결국 속전속결로 또다시 몰아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폴레옹이 실패한 세 번째 이유는 외교,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모스크바만 점령하면 러시아가 항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게다가 이걸 믿고 모스크바를 향해 가는데 러시아군이 모스크바에서 멀지 않은 보로디노라는 곳에 진을 치고 나폴레옹을 기다리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옵니다. 나폴레옹은 신이 나서 달려갑니다. 이 전투 한 방으로 이 전쟁은 끝난다. 이 시대의 전쟁은 사전 포석과 배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군과 나폴레옹 군이 서로 보면서 병력 배치를 합니다. 이 병력 배치 능력은 나폴레옹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군 총사령관이었던 쿠투조프보다 나폴레옹이 한 수 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나폴레옹은 병력 배치에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러시아군 진지에 강력한 포병대를 배치한 보루들이 있었는데, 그 보루들이 러시아군 중앙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 정찰병들이 그 위치를 놓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 보루의 위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러시아군을 포위했고, 러시아군을 여기서 끝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도하게 병력을 넓혀서 거의 반포위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나폴레옹의 전설적인 전술이 드디어 바닥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병력의 기동성 있게 배치하면서 움직임을 통해서 적을 분수했는데, 이번에는 넓게 배치한 상태에서 통째로 밀어 넣어서 압살시키는 전술로 나아가 버립니다. 문제는 나폴레옹의 대군이 이미 지쳤다는 겁니다.
정찰 능력은 떨어지고 너무 넓은 전선에 산만하고 조급해진 정신으로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었죠. 결국 6탄전이 시작되었고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면서 보루의 주인이 7번이나 바뀝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러시아군이 퇴각해서 프랑스군이 승리하긴 합니다. 이때 러시아군도 전사자만 병력의 3분의 1이었다고 할 정도로 큰 손실을 입긴 하여 그러나 나폴레옹도 3만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고 러시아군을 섬멸한다는 계획은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특히 마지막 순간에 나폴레옹의 황실 근위대를 내보내서 적을 완전히 섬멸하자고 부하 장군들이 계속 요구를 했는데 나폴레옹이 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왜? 러시아 한복판에서 황실 근위대를 소모해버리면 진짜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군대를 쓸 수 없다라고 해서 황실 근위대를 끝까지 동원하지 않다 보니까 섬멸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러시아 원정에 실패한 네 번째 이유는 영하 20도의 살인적인 추위입니다. 모스크바 갈 때까지 실제로 러시아군이 계속 깨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러시아는 항복하지 않았어요. 러시아는 버티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러시아에 영하 20도의 살인적인 추위가 몰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은 보로디노 전투에서 승리하고 9월 15일에 드디어 모스크바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시는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나폴레옹은 크레물린궁으로 향했는데 그것도 비어 있었습니다. 모스크바를 정복하는 것은 러시아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한 건데 모스크바 크레물린궁이 텅 비었다는 것은 모스크바를 뺏겨도 우리는 항복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쟤들이 크레물린을 떠나서 지금 야제에서 자니까 춥고 배고플 거고 한 며칠 있다 보면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데 이 기대는 24시간도 가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모스크바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는 모스크바를 빼앗겨도 항복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아예 불을 질러버립니다. 사흘 동안의 화재는 계속되었고 모스크바의 3분의 2가 잿더미가 됩니다. 모스크바는 당시 황급빈 도시라고 온 도시에 금박으로 칠한 건물이 수백 채가 있었대요. 이거를 아낌없이 불을 질러버리니까 나폴레옹과 군인들이 자기금 타는 것처럼 아까워한 거죠. 물론 그 와중에도 다음날 잿더미에서 녹은 황금을 건져서 모스크바에서 황금만 5,300kg을 수확했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그냥 그거면 충분히 이거 건졌다 싶어서 빠져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나폴레옹은 이 짜르와의 강화 조약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 불탄 모스크바에서 무려 5주를 버팁니다. 이때가 또 희한하게 러시아가 평년 기온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늘 내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온도가 급전직하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나폴레옹이 아차 싶어서 퇴각을 결정합니다. 10월 18일에 나폴레옹과 그의 군대가 모스크바를 떠납니다. 모스크바를 출발할 때 나폴레옹의 목표지는 스몰렌스크였습니다. 스몰렌스크까지 가서 겨울을 나자. 그러나 이미 자신감을 상실했던 나폴레옹은 스몰렌스크로 직행하는 걸 피하고 남쪽으로 우회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군대는 나폴레옹 군대의 진로 따위는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우회를 하자 군대가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게릴라 부대는 계속 후방을 공격하고 전면에서는 대군이 기다리면서 나폴레옹을 괴롭힙니다. 나폴레옹 군대는 보급품은 털리고 전선의 군인들은 잠도 못 자고 추위와 포탄에 두들겨 맞으면서 전진해야 했습니다. 10월 25일이 되자 나폴레옹은 이대로 우크라이나로까지 진군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돌아서서 스몰렌스크로 갈 것이냐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부하 장수들이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우크라이나로 그냥 가자고 그래요. 여기서 나폴레옹이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스몰렌스크로 향하기로 합니다. 전쟁사 연구가들은 이 결정이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중에서 최악의 치명적인 결정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나폴레옹이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에 따뜻하던 가을이 이상한파로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얼마나 추웠는지 발가락은 동상에 걸려 떨어져 나가고 전염병까지 돌아서 아사자,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자고 나면 시체가 생기니까 강을 건너는 다리가 손상되었을 때 나무가 아닌 시체들을 붙여서 다리 기둥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병사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 죽으면 바로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 먹고 빵 하나 때문에 옆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러시아군은 나폴레옹 대군과 나란히 전진하면서 이탈자, 부상병, 그들이 버리고 간 약탈품을 다시 거둡니다.
심지어 동맹군들이 러시아군의 집단으로 항복해서 러시아군에 가담하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러시아에서 고전하자 오스만과 스웨덴이 바로 러시아와 동맹을 맺습니다. 11월 중순이 되자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졌고 러시아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나폴레옹 대군은 전멸의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지만 이건 장부상으로 모면한 것이고 러시아 원정에서 52만 명이 사라집니다. 각 부대마다 생환자는 3%에서 5% 정도였습니다. 나폴레옹이 보로디노에서 아꼈던 황실 근위대도 5만 1천 명 중에 2천 명만이 생환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적이라던 나폴레옹의 군사적 명성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원정 중에 나폴레옹의 마지막 명예마저 추락해버립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거의 소멸했다는 소문이 돌자 파리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폴레옹은 부하 장군인 미라에게 뒷일을 맡기고 소수의 호위병만 데리고 황급히 러시아를 빠져나갑니다. 남겨진 병사들은 신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울부짖으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의 원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프랑스에게 짓눌렸던 주변국들이 봉기합니다. 100만 대군 규모의 반불동맹 군대가 결성됩니다. 1814년 3월 31일 반불동맹 연합군이 파리에 입성합니다. 그 후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압박을 해오자 나폴레옹은 자신과 자신의 후계자가 프랑스 왕위를 포기하겠다는 조약을 작성합니다. 반불동맹은 프랑스를 혁명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영국에 망명해서 숨어 살던 루이 18세를 프랑스로 데려와 왕의 자리에 앉힙니다. 이렇게 해서 부르봉 왕조가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퇴위해서 토스카나 해안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에 있는 엘바 섬으로 유배됩니다. 엘바 섬은 코르시카와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총알 모양으로 생긴 섬입니다. 그래도 나폴레옹은 엘바 섬으로 유배되지만 엘바 섬을 자기 영주로 삼아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엘바 섬의 섬 주인이 되면서 나폴레옹의 운명은 끝나는가? 나폴레옹의 일생에서 가장 극적인 역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연합군에게 항복을 제의할 때부터 자신이 항복하면 부르봉 왕조가 돌아올 거라는 걸 예측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르봉 왕조가 돌아오면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이 천재는 예측하고 엘바 섬에서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